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경매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권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밑그림이다 보니까 이 밑그림이 잘 그려지면 조금 수월하게 나가는 거고요. 밑그림이 잘 못 그려지면 내가 조금 힘들게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이지, 권리 분석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경매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권리 분석을 잘 못해서 정말 크게 낭패를 보거나 쪽박을 차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권리 분석 때문에 낭패를 많이 볼 것처럼, 또 내가 보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떠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시나 봐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특히 권리 분석에 많이 치우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권리 분석이 어떤 대단한 지위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실무에서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 아니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이 권리 분석을 접근하는 방식이, 내가 이 권리를, 아니면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이상한 법적 용어를 내가 떠안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떠안아서 내가 이것을 하자의 치유를 할 수가 있냐 없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 내가 못 보게 되면 손실을 떠안는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봐도 불안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도 그 물건의 권리 분석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한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권리 분석이라는 게 내가 못 보는 거면 다른 사람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지,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하자를 또는 권리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꼽아본다라는 거죠. 일단 부동산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하려고 하면 큰 틀에 있어서는 내가 이 권리를 인수하느냐 아니면 소멸시키느냐, 또 다른 말로 말소하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내가 인수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은 어느 정도가 있고, 내가 이것을 떠안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떠안지 않는 권리까지도 왜 이런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일까 라고 해가지고 탐정소설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탐정소설이에요. 현실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한 상상력이 늘어나는 것 뿐이지,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권리의 변동이 크게 일어난다? 그런 거 없거든요. 다만 용어가, 일반인이 처음부터 경매 물건을 찾았을 때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근저당권이니, 말소 기준 시점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그거를 찾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소멸이냐 인수냐, 인수했을 때 나에 대한 불이익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만 놓고 보시면 내가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해서 계속 경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낙찰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별력을 높여주는 거지, 내가 인수했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실상 인수했어도 소멸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을 10사람에게 맡겨도 권리에 대한 해석이 다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멸이니까 신경을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멸된 권리라도 이러한 것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리 분석에 대한 다른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론 특수 물건이라고 해서 분묘기지권, 유치권, 지상권,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은 내가 인수냐 소멸이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 어떤 물건에 따른 권리 분석은 좋게 이야기하면 50보 100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써야 될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은 물건의 종류별, 또한 시기별,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이 권리 분석을 해석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고 나에 대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가늠해보고 예상해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으로서의 권리 분석이 타당한 것이지, 권리 분석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낙찰이 꼭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권리 분석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극단을 치우칠 필요는 없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권리 분석에 대한 끝판왕? 이쯤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하자의 치유예요. 부동산 경매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한번 내쳐진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이라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저당이 높게 설정되었다. 아니면 감정평가가 낮게 이루어졌다. 채권자가 돈을 이렇게 되면 많이 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자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이라고 하는 제2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으면 이 물건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느냐, 또 하자가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자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권리 분석이 나에게 유리할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권리 분석으로 인해서 굉장히 낭패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권리 분석 자체가 내가 혹시 틀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못 보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정작 크게 그 권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작아지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입찰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저것은 내가 충분히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권리다. 저 정도면 내가 돈으로 메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섭죠. 두렵고. 왜냐하면 권리 분석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권리 분석이라든지 물건의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것을 내가 입찰해서 낙찰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 결정력이 더 크더라고요. 그 결정을 재빠르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말 그대로 너무나 장고에 들어가다 보니까 두는 것마다 악수만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권리 분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셔도 돼요.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 다 소멸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 이상의 법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아낼 필요도 없고, 알아놔 봤자 그거에 대한 쓰임새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하면서 차차 알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올 것인지, 불이익이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죠. 권리 분석이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권리 분석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열의 9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리 분석에 주저앉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권리 분석을 쉽게 넘어가고 쉽게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리 분석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좀 찜찜하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니까 언제든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잊지 말고 꼭 댓글 달아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